서브스턴스는 제가 자주 가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진작에 화제가 됐다는 건 알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아 기사의 제목만 보고 넘기면서도 대충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일단 데미 무어의 캐릭터가 젊은 여자로 바뀌는 것 같았고, 무슨 이유에선지 꽤 파격적인 연출로 주목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서브스턴스는 데미 무어의 자전적인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데미 무어는 사랑과 영혼으로 우리나라에서까지 대단한 인기를 얻었으나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죠. 솔직히 그 무렵에는 브루스 윌리스와의 이혼이나 애시튼 커처와의 재혼 등으로 연기 외적인 면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업계에서 한물간 배우가 된 지 오래라 서브스턴스에서 연기한 캐릭터를 단지 직업적으로 필요했던 연기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도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충격적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단 몇 달 전부터 해외에서 떠들썩했던 것과 우리나라의 포스터에 올해 최고의 미친 영화라는 과격한 문구를 쓴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지, 결코 순순한 영화가 아니란 것쯤은 예고편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서브스턴스를 직접 보기 전에는 은근히 케빈 인 더 우즈 같은 광기의 범람을 기대했습니다. 언뜻 그런 분위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케빈 인 더 우즈가 그랬던 것처럼 호불호가 나뉠지언정 일부에서는 흔히 말하는 물개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의 영화이길 바랐습니다. 비록 제 눈으로 확인한 서브스턴스는 저로부터 그런 감탄과 환호를 얻어내지 못했으나 다른 의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이나 다른 몸으로 재탄생한다는 설정은 이제 관객의 눈길을 끌기엔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회빙안이 한창 유행했으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턴스도 제 관심거리에 들지 못했었지만, 만에 하나 제가 그 이유로 이 영화를 안 봤더라면 10중 8구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는 소재를 비틀어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각본도 좋고, 그런 각본으로 잔혹하고 추악한 현실을 불쾌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전달한 연출은 더 마음에 듭니다. 보는 동안에 필시 이 영화의 감독은 뮤직비디오나 광고 출신일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됐을 만큼 스타일리시한 편집과 촬영 등이 아주 매력적이었는데, 놀랍게도 서브스턴스를 연출한 코를라 파르자 감독의 전작을 제가 이미 봤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리벤지라는 제목의 이 영화도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를 강렬한 색감의 촬영을 필두로 한 연출이 커버한다는 인상을 진하게 남겼었다면, 서브스턴스는 감독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면서도 한 걸음 더 진보한 각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데미 무어도 실로 오랜만에 눈에 확 띄는 헌신적인 연기를 선사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한때 최고의 배우였던 엘리자베스는 시간이 흘러 에어로빅 쇼를 진행하는 게 고작인 신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절감하는 와중에 우연찮게 자신이 곧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거란 소식까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방송국의 고위직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엘리자베스의 면전에서 나이를 들먹이며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젊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천박하고 태연하게 떠들어댑니다. 절망한 채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가게 된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를 통해 더 젊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자신을 얻어낼 수 있다는 물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치부하며 냉큼 잊어버리려고 했으나 본인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전화를 걸어 그 물질을 주문하고 자신의 몸에 투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는 진짜 젊은 여성의 몸을 갖게 되고 이 여성에게 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서브스턴스의 전반부는 엘리자베스의 흥망을 딱 하나의 장면으로, 그것도 카메라를 단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도 미래하게 전달하는 걸로 대번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코를라 파르자 감독이 이미지 연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본의 구조도 탄탄하다는 걸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장면인데, 할리우드의 명소 중 하나인 명예의 거리에 엘리자베스의 명판이 놓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방문해 기자와 팬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으며 전성기를 누리지만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점점 명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급기야 명판에 금이 가는 걸로 엘리자베스의 인기가 꺾였다는 걸 알리더니 사람들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판 위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건 엘리자베스의 명예와 인기가 바닥을 쳤다는 화룡점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저 장면은 영화 속 엘리자베스의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길어도 3분 안에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곧이어 무례한 해고 통보를 받는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나서 엘리자베스의 심리와 정신은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충분 조건을 갖춘 시점에
물질을 제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엘리자베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젊은 시절의 미모와 인기를 잃지 못한 엘리자베스는 결국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리하여 엘리자베스는 일주일 주기로 현재의 몸과 더 나은 몸의 수로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가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설정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더 중요한 건 서브스턴스가 엘리자베스가 두 개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단순한 영화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영화는 하나의 몸에서 파생된 또 다른 몸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완벽하게 활용한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수는 등장하자마자 방송국 관계자는 물론이고 대중을 사로잡으면서 삽시간에 엘리자베스를 넘어 최고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다만 이 인기에 스스로 도취해버린 게 도구로 작용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속적으로 넘으면서 끝내는 자멸을 초래하고 맙니다. 코를라 파르자 감독은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종일관 엘리자베스와 수의 시점에서 보여주면서도 관객으로 하여금 동정이나 연민 없이 바라보게끔 냉철하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연출이 서브스턴스의 핵심이자 동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저지르는 자기 파괴와 혐오의 원인은 엘리자베스 자신일까? 아니면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시선일까? 제가 오래전에 극찬했던 영화 중에 김씨 표력이란 게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려원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 히키코모리가 됐고, 방에 틀어박혀 하는 일 중 하나는 남의 사진을 도용해 미니홈피에 진짜 나와는 다른 나를 전시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던 성형수에서는 성형외과에 가거나 운동 따위 할 필요 없이 성형수라는 물질을 이용하면 스스로 전신을 성형하는 게 가능합니다. 수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브스턴스를 보면서 이 두 편을 떠올린 건 외모 지상주의가 부른 폐해라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코를라 파르자 감독은 서브스턴스의 카메라로 수의 외모를, 특히 육체를 노골적으로 탐닉합니다. 다른 영화였다면 특정 부류의 비판이 쏟아지고도 남았을 법한 이 촬영 방식은 관객이 영화를 보는 시선을 현실에서 미디어와 대중이 여성을 소비하는 시선과 일치시키고, 더 나아가 엘리자베스와 수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각각 혐오감과 자부심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의상의 차이로도 두 사람의 자존감이 극과 극이라는 게 명확히 나타나는데, 전반부의 엘리자베스는 하반신을 덮는 레오타드를 입은 데 반해 나르시시즘에 빠진 듯한 수는 처음부터 아주 과감한 레오타드를 착용합니다. 그 전에 엘리자베스와 수가 거울 앞에 서서 저마다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짓는 표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객들도 함부로 두 사람의 심리에 동조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를라 파르자 감독의 그런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루는 작품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을의 모든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어떤 문제에서도 피해자 겸 약자로만 부각하며 설교와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당수의 작품들이 이게 다 남성들과 남성 중심적인 사회 때문이야로 규결시키곤 하죠. 서브스턴스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었으나 엘리자베스와 수의 시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갖는 감정과 심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외부적인 요인만큼이나 내부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 영화는 내부적인 요인이란 것도 알고 보면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생기는 것이라는 디테일한 지적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방송국 관계자의 저질스러운 언행에서도 잘 알 수 있고,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러 가려다가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수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상하게 엘리자베스의 공허함은 더 커지기만 하다가 자신에게 여전히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준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사실 이 친구는 말만 친구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던 데다가 연락처를 없이고 준 게 명함도 아니라 그냥 종이에 적고 찢어서 줍니다. 설상가상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 오수에 젖은 걸 그대로 건넨 바람에 엘리자베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를 보여주는 장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남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할 정도로 엘리자베스의 심리가 망가지고 있었는데, 집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커다란 광고판을 보곤 그 자리에 멈춥니다. 수는 분명 또 하나의 자신이란 걸 알면서도 엘리자베스는 열등감에 빠지기라도 한 건지 거듭 화장을 고치지만 뭘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시쳇말로 나이가 깡패라는 걸 뼈저리게 절감하고 좌절합니다. 저건 한때 자아도취에 빠졌던 엘리자베스가
역으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하며 이제 삶의 주인이 엘리자베스가 아닌 수가 됐다는 것까지 암시하는 복합적인 장면이라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물질을 제공한 측에서 두 사람은 하나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엘리자베스와 수는 세포가 분열하면서 자아도 분열했는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집니다. 아마도 외모에서 오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거겠죠. 서브스턴스는 둘의 차이를 의상과 색깔로 강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레오타드 외에도 엘리자베스는 주로 어두운 파란색 계열을 입었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절박한 욕망을 대변하는 빨간색이었다면 수는 밝은 색깔, 그중에서도 핑크색을 즐겨 입어 미디어가 원하는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유일하게 공유했던 의상은 엘리자베스가 외출할 때 꼭 챙겨 입던 노란색 코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진짜라는 걸 유념하고 싶은 건지 매번 외출할 때마다 갑옷처럼 이 코트를 입는 반면 수는 갓 태어났을 때 외출하면서 한 번 입었던 게 전부입니다. 이 말인즉슨 진작부터 이 삶의 주도권은 수에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 수의 몸을 차가운 욕실 바닥에 내버려뒀었고 수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엘리자베스의 몸을 밀실에 넣어버리는 짓까지 합니다. 이런 두 사람, 아니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 맞나? 아무튼 결말에 이르러 파국을 맞는 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결말에서의 급격한 전환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고 저도 갑작스러워 좀 놀라긴 했는데 데이빗 크로넨버그를 좋아하는 감독답게 파격적인 연출이라 만족합니다. 정작 그 장면은 브라이언 드 팔마의 캐리를 오마주한 것 같지만 수를 찬양하던 모두가 이 비극의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코렐라 파르자 감독의 호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별을 떠나 미니홈피 이후로 SNS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성형 중독이라는 말까지 놔도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